사돈, 우리 아들은 새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단이랑 가구도 다 해주실 거죠?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고 3년간 연애해온 남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와 진지한 눈빛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팅 어땠어?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되게 편안하고 진실한 사람 같더라. 그 정도면 호감이네. 연락이 또 올 것 같아? 글쎄, 근데 나도 계속 연락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첫 데이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면서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나름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적이 많았습니다. 데이트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먼저 연락을 해서 위로해 주었어요. 작은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세심함도 있었죠. 오늘 우리 처음 만난 지 100일이야. 축하해. 그가 꽃다발을 건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 내가 깜빡했네. 이런 것도 챙겨주고 고마워, 정말.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되지.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반응이 좋았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 어떤 사람인데? 공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착해. 집안은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배경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네가 좋다면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고 남자친구의 본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었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때의 저는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야? 그가 행복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고마워. 평생 잘할게.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3년간 쌓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주변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축하해. 고마워. 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줄 몰랐어. 결혼식 때 꼭 초대해줘. 내가 축가 불러줄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축복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함께 꾸려갈 따뜻한 가정. 제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결혼이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겪게 될 충격과 좌절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 순진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곧 현실은 제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집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신혼집 마련은 결혼의 가장 큰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신혼집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바로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전세라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여유가 거의 없어. 취업을 늦게 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거든. 괜찮아.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 집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가 더 초라해 보일까봐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사실 처음부터 저는 예비 시댁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제 친정에서 도와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고 돈은 나중에 함께 벌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신혼집 이야기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도 마침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 하려던 참이었어.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쪽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 그래도 그 친구가 성실하고 착한 것 같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당연하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께서도 덧붙이셨습니다. 마침 작년에 세주던 아파트를 팔아서 여윳돈이 좀 있어 다행이네. 7억 정도면 경기도에서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대출 없이 전액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진짜?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7억 선에서 신혼집 마련해 주신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야겠다. 평생 효도할게. 우리만 잘 살면 돼. 그게 최고의 효도지. 정말 꿈만 같아. 대출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다니.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희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고 딸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죠.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제 자신이 정말 행운아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집도 보러 다녀야겠다. 언제 시간 될까?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자. 부동산도 알아봤어. 좋아. 이제 우리가 살 집 찾으러 가는 거네. 상상만 해도 설레. 우리는 신혼집을 구경하러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방은 안방으로, 저 방은 서재로 꾸미자는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그렸어요. 여기 베란다에서 아침마다 커피 마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아침마다 커피 타줄게. 정말? 약속이야.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대출 부담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밀 보금자리도 마련되었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보였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너 진짜 잘 됐다. 요즘 신혼집 마련하기 얼마나 힘든데. 나도 운이 좋은 것 같아. 너희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7억이면 웬만한 집 다 살 수 있겠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난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도 있고 경제적 걱정도 해결되었으니 완벽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가 이렇게 순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평화와 행복은 그분과의 본격적인 만남 이후에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운명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안이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인데 저는 오직 남자친구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양가 어른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특히 예비 시댁을 처음 방문하는 날에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떡 사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 남자친구가 미리 챙겨주었습니다. 벌써 준비했어. 과일이랑 한우도 샀고.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알았어. 긴장되긴 하지만 괜찮아. 그날 예비 시댁이 있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낡은 외관, 좁은 복도, 여기저기 쌓여있는 짐들. 남자친구가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했던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여기야,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운 조명 아래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과는 확연히 달랐지만 저는 개의치 않으려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어서 오세요. 우리 며느리 오셨네. 예비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첫 인상은 생각보다 강렬했죠. 날카로운 눈빛과 굳은 표정 그리고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서 있지 말고 앉아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딱딱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차 한 잔 권하시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학원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장사는 잘 돼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계절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면 되잖아. 뭐가 나중에야? 결혼하는데 이런 건 미리 알아야지.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은 아가씨 쪽에서 다 해준다며? 그럼 혼수는 우리가 해야 하나? 그런데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해줄 형편은 아니라서 말이야. 혼수는 두 사람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가구는 제일 좋은 걸로 해야 해. 싸구렸으면 금방 망가지니까. 그리고 침대도 최소 킹 사이즈로 해야 되고. 이어진 질문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예단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결혼하면 명절 때 우리 집에 먼저 오는 거 알지? 그리고 매달 용돈도 최소한 지금처럼은 챙겨줘야 되고.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처음 인사드리러 왔는데 너무 그러면 어떡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당연한 거 말하는 건데.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성격이 직설적이신가 보다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려나? 비용은 당연히 여자 쪽이 더 내는 거지. 엄마!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다 그렇다니까. 어차피 집도 해오는 마당에 여자 쪽 집안이 여유 있으면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 말했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따뜻함이 아니라 마치 거래 상대를 저울질하는 듯한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잘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의논? 여자 쪽 집안이 돈 있으면 당연히 더 내야지. 그게 예의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라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주로 보고 계신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직설적이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오늘 좀 긴장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그래, 그러길 바랄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이 단지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예비시댁 방문 이후 며칠간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서의 불편함을 애써 잊으려 하며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최대한 저를 배려하며 어머니의 행동을 두둔했고 저 역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학원 수업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전화하셨네. 지영아, 너 지금 시간 되니?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아까 네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희 신혼집 말인데 15억짜리 신축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 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7억 원대 아파트로 이미 결정이 났고 남자친구도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했었는데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런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아주 또박또박 말씀하시더라고. 7억짜리는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15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시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황당함과 함께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얘기해 볼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아서 잘해봐. 근데 지영아, 엄마가 보기엔 좀 이상해. 받는 쪽에서 먼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해?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에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고 저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 15억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도 정말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셨대. 7억짜리는 마음에 안 들고 15억짜리 신축으로 바꿔달라고. 미쳤나? 갑자기 엄마가 왜 그런 말을? 그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도 전혀 몰랐어. 엄마가 그런 식으로 연락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지금 당장 어머니께 전화해봐.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대화 내용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지영이네 어머니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했지 왜? 갑자기 15억짜리 집으로 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게 문제야? 어차피 저쪽에서 다 해준다는데 기왕 하는 김에 좀 더 좋은 걸로 하면 되지.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투였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미 7억으로 결정됐잖아요. 아니, 넌 왜 그래? 어차피 저쪽 집안이 돈이 좀 있다며? 그럼 쓰는 김에 좀 더 좋은 집 해주면 안 돼? 7억짜리는 내가 보니 낡은 것밖에 없더라. 기왕 내 아들이 사는 거 신축에서 사는 게 좋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그 여자 편이야?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그래? 한번 뽑아낼 수 있을 때 다 얻어내야지. 저는 눈앞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어머님과 말다툼 끝에 전화를 끊은 남자친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를 잘못 봤나 봐.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원래 이런 분이셨던 거야.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그날 밤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15억이라고 해서 못 해줄 것도 없어. 하지만 받는 쪽에서 먼저 액수를 정해서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처음 7억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야? 마치 우리를 돈줄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다만 지영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만나는 거야. 상대 집안의 태도가 이 정도면 너가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질 거야. 부모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꿨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는 단순히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건 며느리 집안을 경제적 지원처로만 보는 계산적인 태도였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갈등의 전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사람됨됨이라는 진리를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15억 신혼집 요구 사건 이후에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와 앞으로 평생 함께해야 하는 시댁과의 관계. 이 둘 사이에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불안함을 느꼈는지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었고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때는 이미 결심을 한 후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신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미안한데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농담이지? 아니 진심이야. 우리 그만하자. 잠깐만, 왜 갑자기? 엄마가 잠깐 실수하신 거라니까 다시 기회를 줘.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어제 결론을 내렸어. 무슨 결론? 우리 3년이나 만났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충분히 의미 있었어. 너무 행복했고 사랑했어. 하지만 결혼은 달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특히 시댁과의 관계는 평생 가는 거잖아.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다고? 우리 엄마 때문에? 어머님 때문만은 아니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문제야. 너는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잖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있을 텐데 나를 지켜주지 못하잖아. 아니, 그건 결혼 전부터 이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 나는 평생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바뀔게. 정말 바뀔 수 있어. 미안해. 나는 이미 결심했어. 그때 남자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아니야. 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그는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볼 수 없었어요. 파혼을 결정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한테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목소리부터 험악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들 차버렸다며? 감히 네가 내 아들을? 결혼은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결정이야? 그림이나 그리는 주제에. 그 순간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네가 나한테 말 조심하라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앤데 너 같은 애한테 차이다니?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야, 지금 전화 끊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더 이상 말을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이런 분과 평생 가족으로 지낸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그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그때는 내가 좀 오버했어. 미안해. 손 놓아주세요. 없었던 일로 하자. 15억은 잊어버리고 그냥 원래 말했던 것처럼 7억으로 하면 되잖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 아들이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해. 네가 다시 생각해줘.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제는 15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젠데?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제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이어폰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잘했어, 지영아.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최선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제 그 집안 생각은 하지도 마. 저는 부모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가장 아픈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파혼을 결정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3년간 함께했던 추억들이 수시로 떠올랐고 혹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는 달리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파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아, 너 전 남자친구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 중이래. 근데 그 집도 여자 쪽이 경제적으로 좋은 집이라던데. 그리고 또 걔네 어머니가 이것저것 요구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괜히 그 여자분한테 미안하네. 너는 정말 잘 피한 거야. 알지? 학원 일에 집중하면서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만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족 앞에서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너가 조금만 참아줘. 나중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이런 말들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결국 저는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은 두 집안이 맺는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과 평생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는 결혼 전에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죠. 요즘 저는 학원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꿈을 키워주는 일이 정말 보람차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제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예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림이나 그리는 여자라고 비하했던 그 일이 사실은 제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걸 요즘 들어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아마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신중할 거예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겁니다. 오직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인품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의 인품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느껴지는 작은 불편함이나 위화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괜찮아,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너무 위험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특히 가족 간의 관계와 태도는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편하다면 결혼 후에는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결혼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결혼 전에 보이는 작은 신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3년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정말 아팠고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 평생의 불행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포기해야 했던 결혼.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지만 이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혼자지만 자유롭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저를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과 배려는 더 중요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엔 달콤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남긴 경험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예식장에서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며 저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신랑 측 하객으로 온 어떤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신부 친구분이신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준혁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준혁은 제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오늘 회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나온 거예요. 준혁은 데이트할 때마다 남다른 배려심을 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식당을 예약해주기도 하고 바쁜 와중에도 먼저 연락을 챙겼습니다. 저는 점점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석양이 지는 풍경 속에서 준혁은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준혁의 꾸준함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중소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셨어요. 집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셨고 저에게도 이렇게 당부하셨죠. 우리 집안 형편을 함부로 남에게 알리지 마라. 사람들이 돈만 보고 다가올 수 있단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평범한 직장인의 딸처럼 생활했습니다. 준혁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말해야겠지. 그때쯤이면 우리 사이도 더 단단해질 테니까. 양가 상견례는 분위기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따님이 정말 얌전하고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학벌과 직장에 만족하는 듯 보였고 저희 부모님 역시 준혁을 흡족하게 여기셨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시간들. 저는 준혁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설레고 행복했어요.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난 네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준혁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둔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간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간암 진단 이후에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활력 넘치셨던 분이 간암이라니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다행히 오빠가 적합한 공여자로 판정을 받았고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술 전 준비 기간만 해도 최소 2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결혼식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장인어른 건강이 먼저지. 그리고 우리 결혼식은 언제든 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수술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운영하던 미술학원 업무를 부원장에게 맡기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오빠도 수술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를 해야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과 본격적인 수술비가 상당했지만 저희 집안 형편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혁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모님의 당부가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준혁이 병원으로 문병을 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병실 밖에서 저를 불러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아, 혹시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할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아니야, 괜찮아. 부모님 보험도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래도 간이식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정말 괜찮은 거야? 준혁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술비가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 보험 가입은 언제 했는지,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마치 신문하듯 물어왔어요. 저는 그때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준혁의 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으로 오셨어요. 문병을 오신 건 좋았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더니 저를 복도로 불러내셨어요.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님. 있잖아. 너희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다 솔직히 말해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니, 있잖아. 아버님이 이렇게 큰 병에 걸리셨는데 수술비며 뭐며 만만치 않을 거 아니야. 수술이 잘 끝나시더라도 다시 일을 하긴 힘드실 거고. 혹시 우리한테 손 벌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희끼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요즘 생각해보니까 네가 혼수 준비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지. 우리 준혁이가 대기업 다니잖아. 그에 걸맞게 혼수는 제대로 해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에서 혼수 얘기를 꺼내시다니요. 그날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자친구 준혁을 통해 혼수 목록이 전달됐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고급 수입산 가전제품 풀세트, 명품 가구, 심지어 외제차까지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준혁은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영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네. 근데 너희 집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좀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줘. 형편이 어렵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장인어른이 편찮으시잖아. 수술비도 들고 그러면 당장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 엄마가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결국 저를 조건으로만 본 거였구나 하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혁은 제 마음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만 중요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고요. 저는 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준혁의 진심을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후 저는 준혁을 만나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만약 우리 집이 정말 형편이 어렵다면 어떻게 할 거야? 준혁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현실적인 문제잖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준혁의 대답을 듣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준혁을 함께 만나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셨고 준혁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님, 준혁 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혁 씨라니? 왜 갑자기 그렇게 불러? 준혁이 당황스럽다는 듯 물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로 정적이 흘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혼수 준비 못할 거면 솔직히 말하지.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해? 혼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들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님이 하신 게 뭐였습니까? 수술비 걱정, 보험 확인, 혼수 목록 강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위로는 없으셨죠. 그리고 준혁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준혁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지영아, 그건 오해야. 나는 진심으로 걱정한 거였어. 네가 힘들까 봐. 힘들까 봐? 그럼 어제 내가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대답한 거야?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우면 결혼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게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대신 나섰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너희 집이 가난하면 우리 아들한테 짐이 되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제가 가난하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단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단정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야? 혼수 목록 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분명 돈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께서 요구하신 혼수 목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입가전 풀세트에 명품 가구, 심지어 외제차까지요? 준혁 씨가 재벌 총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말이죠. 제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준혁 씨 정도 스펙을 가진 남자는 서울에 널렸어요. 제가 왜 과도한 혼수를 준비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어머님과 준혁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만 계산하셨죠. 그런 결혼은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미 예식장 측에도 취소 의사를 전달했고요. 앞으로 저희는 남남입니다. 할 말을 다 쏟아내고 일어서려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 건방진 것이 우리 아들이 너를 만나준 게 어디야? 후회할 줄 알아.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이런 분들과 가족이 될 뻔했다는 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준혁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준혁에게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지영아,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데이트 비용만 해도 상당한데 네가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거니까 그 비용은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 계산해보니까 총 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해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지난 1년간의 데이트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식사비, 영화비, 여행 경비. 모든 걸 합산해보니 준혁이 쓴 돈은 약 350여만 원, 반대로 제가 쓴 돈이 500만 원을 넘었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정산하자고? 좋아. 내가 더 많이 썼으니까 150만 원 입금해줘. 증빙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내줄게. 하지만 제가 보낸 말에 준혁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준혁은 제 회사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지영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그만해. 이미 끝난 관계야. 아니야,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아프실 때 혼수 타령을 했을까?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준혁은 계속 따라왔어요. 심지어 제 집 앞까지 따라와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으로요. 경찰이 준혁을 조사했고 결국 그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일 이후로 준혁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드디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빠도 건강하게 퇴원했고요. 저는 다시 제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준혁과 그의 어머니를 완전히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악연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거더라고요. 얼마 뒤에 저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요. 어느 주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이나 할까?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좋아요, 아빠. 어디로 갈까요? 청담동에 새로 생긴 한정식집이 괜찮다던데 거기로 가자. 저희는 그날 가족 모두 함께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저희는 2층 룸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1층 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분위기 괜찮네. 역시 내 안목이 좋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준혁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난간 너머로 1층을 내려다봤습니다. 역시나 준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고 예쁜 여성이 앉아 있었죠. 오빠, 여기 정말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너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전 여자친구는 가난해서 이런데 한 번도 못 데려왔거든. 전 여자친구라니. 그건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손에 힘이 빠져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가 아프다고 결혼식도 미루고 난리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돈도 없는 집안이더라고. 다행히 결혼 전에 알아서 파혼했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프시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면 고생길이잖아. 지금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는 연봉도 높은 회사 다니고 집안도 괜찮다며? 에이, 그런 거 따지지 마요. 전 오빠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수줍음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의 본성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지영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빠, 아래층에 제 전 남자친구가 있어요. 뭐?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내려가서 한마디 할까? 아니야, 오빠. 그냥 내버려둬. 우리끼리 식사나 즐기자. 하지만 운명은 저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희가 계산을 하러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준혁도 마침 계산대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 지영이?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혁의 옆에 있던 여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오빠, 이분이 누구예요? 아, 그게. 준혁이 말을 얼버무리는 사이 그 여자는 제 뒤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순간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어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지 씨? 여기서 다 만나네. 주말 잘 보내고 있어? 네, 사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수술 후에 경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민지라는 여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제야 그녀가 누군지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회사 마케팅팀에 오래 들어온 신입사원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님이라고요? 민지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이세요. 준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장님의 따님이신가요? 민지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우리 딸 지영이야. 미술학원 원장이지. 아, 그렇구나. 준혁과 저희 식구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운을 감지한 민지는 다 알겠다는 표정을 짓고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준혁은 당황한 채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준혁을 뒤로하고 식당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식당 화장실에서 나온 준혁의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아마 그 자리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어머니한테 소개시켜주는 목적이었나 봐요. 아들, 민지는 어디 갔니? 당신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 지영이 아니야?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수술비는 잘 마련했어? 도끼 어린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아버지입니다. 덕분에 건강 잘 회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지영 씨, 우리 준혁이가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지내는 거 봤지? 역시 우리 아들 안목이 좋아. 준혁의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준혁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준혁은 자기 엄마에게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뭐라고? 준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조건만 봤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 아버지가 사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진심이었다면 제 아버지가 아프실 때 혼수 타령 안 했겠죠. 진심이었다면 데이트 비용 돌려달라고 안 했겠죠.
진심이었다면 스토킹 같은 짓도 안 했을 거예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없어서 따님을 못 알아봤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쏠렸어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합니다. 사장님, 제발. 우리 준혁이가 따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필요하시면 우리 준혁이 간이라도 드릴게요. 제발요, 다시 한 번만. 됐습니다. 내 딸 인생에서 당신들은 아웃입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이끌고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식당 밖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한때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씁쓸하면서도 후련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네가 그 사람들과 헤어진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진짜 사랑은 조건을 먼저 따지지 않는 거란다. 네, 아빠. 저도 이제 알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준혁과 그의 어머니는 저를 더 환대했겠죠.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다고 여겨질 때 그들의 본색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식집에서의 재회 이후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꾸준히 회복 중이셨고 저도 미술학원 운영에 집중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준혁과의 악연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학원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영아, 준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안 된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해. 저는 그를 피해 가려고 했지만 준혁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영아, 나 진심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네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냥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거짓말하지 마. 만약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다면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을 것 같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꽃다발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다시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준혁이 바닥에 흩어진 꽃을 주우며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준혁은 그 다음 날도 학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꽃다발을 들고, 때로는 편지를 들고, 때로는 그냥 먼발치에서 저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러다 보니 학원 학부모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저 남자 누구예요? 매일 밖에 서 있던데. 아,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준혁의 행동은 점점 집요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거절을 하자 큰 소리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지영아,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야. 불러, 난 상관없어. 너만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정말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준혁은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는 정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 신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준혁은 제게 보낸 수십 통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네요. 그리고 학원 앞 CCTV에 찍힌 그의 모습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었죠. 그 후로 준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후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민지 씨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정식 집에서 만났던 그 신입사원이었죠. 지영 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네,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저기 혹시 이준혁 씨 소식 들으셨어요? 준혁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이준혁 씨네 집안이 완전히 망했대요. 네?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사인데 이준혁 씨 어머니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지식센터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요? 이준혁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지내신대요. 생활비도 없어서 파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 저희 집을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로 가난해진 거였어요. 이준혁 씨는 회사에서도 잘렸대요. 스토킹으로 형사처벌받은 게 알려져서 인사팀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기보다는 참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사실 이준혁 씨가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요. 네?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리고 그때 상황을 물어봤더니 다 털어놓더라고요. 지영 씨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저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민지 씨.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친오빠와 함께 집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빠에게 준혁네 집안의 근황을 얘기했더니 오빠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네. 남을 무시하고 돈만 밝히던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게 사실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 안 됐긴 뭐가 안 돼? 걔네가 너한테 한 짓 생각해봐. 아빠 아프실 때 혼수 타령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스토킹까지 했잖아. 오빠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준혁이네 집안이 망했대요. 그래, 어떻게? 저는 민지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엾기는 하지만 자업자득이구나. 남을 무시하고 돈만 쫓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준혁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병, 준혁과의 파혼, 그들의 몰락. 돌이켜보면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미술학원 2번째 지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학원은 부원장님께 맡기고 저는 새로운 지점의 커리큘럼 개발과 강사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병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아버지는 수술 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정기 검진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실 정도로 경과가 좋았습니다. 정말 모범 환자세요. 이 정도면 완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가족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토록 두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그 일을 계기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셨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시고 이사회 의장으로만 계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 엄마랑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구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뼈저리게 느꼈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회사 일에만 매진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하신 거였으니까요. 요즘 부모님은 제2의 신혼을 보내고 계세요.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시고 평일에는 함께 등산도 하시고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만들기 수업도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가 만드신 도자기 접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지영아, 이거 봐. 엄마가 만든 거야. 어때? 와, 엄마 정말 예쁘다. 재능 있으시네요. 그치? 네 아빠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건 좀 삐뚤삐뚤하더라. 옆에서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이라 그런 거야. 다음엔 더 잘 만들 거야. 부모님이 장난치듯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게 됐어요. 오빠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지영아,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 할 거야. 너도 꼭 와야 해. 당연하지, 오빠. 축하해. 오빠의 예비 신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죠. 무엇보다 오빠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상견례 날에 저는 오빠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오빠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행복하게 살아. 그래, 지영아. 너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조급해하지 마. 오빠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실 저는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준혁과의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금 제 삶이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모두 모여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에 아버지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아, 준혁이라는 친구, 그 일은 이제 괜찮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때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게 다행이다. 너도 알겠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을 보는 게 아니야. 함께 힘들 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거란다. 네, 이제 잘 알아요. 준혁이와 그 어머니는 우리를 조건으로만 봤어.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극진히 대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도 오래 갈 수 없단다. 아버지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빠, 제가 처음부터 우리 집 형편을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준혁과 그의 어머니는 저를 더 잘 대해줬겠죠? 그렇겠지. 하지만 그건 진짜 너를 대한 게 아니야. 네 뒤에 있는 돈을 대한 거지. 네가 가난하다고 여겨질 때 그들의 본심을 볼 수 있어서 나는 오히려 다행이었어. 맞아요. 만약 결혼했다면 더 큰 불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이었어요. 어떤 학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이가 요즘 미술을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려요. 원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준이가 원래 재능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방향을 잡아준 것뿐이에요. 원장님, 혹시 실례지만 결혼은 안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에요. 좋은 인연이 오면 하겠죠.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성격도 좋고 직업도 괜찮아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좋아서 굳이 서두를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학부모님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돌아가셨어요. 사실이었어요.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고 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공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혁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모여서 TV를 봤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이요. 준혁과 그의 어머니는 화려한 것만 쫓다가 이 소중함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벌과 직장, 재산과 외모, 그런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상대방의 조건만 보는 게 아닌 진심을 보는 사람으로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